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니체와 고흐를 이틀, 3일 동안 읽고 있는데 아주 감명 깊기도 하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또 되뇌이고자 하는 마음의 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거의 마무리 시간 되겠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창조적인 정신을 괴롭히는 무료함이란 한가로운 뱃놀이를 장식하는 상쾌한 바람에 쓸데없이 심술을 부리려는 영혼의 불안과 비슷하다. 불안한 영혼은 이 지루한 뱃놀이를 견디면서 흐느적거리는 바람이 자신의 불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시간만 기다린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무료한 세월에 벗어나고자 애쓰는 것은 저속한 짓이다. 아시아인이 유럽인보다 훌륭한 점은 그들이 유럽인보다 좀 더 길고 좀 더 깊은 휴식을 취할 줄 안다는 데 있다. 아시아인의 마취제는 유럽인이 즐겨 복용하는 독한 알코올의 급경성과 달리 인내를 시험하며 서서히 약효가 돈다. 민주주의는 인간을 이 새로운 제도에 알맞게 사육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지배하는 몇몇 인간들은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명예와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들의 교양이 보편화되어 그들의 욕구에 맞게 우리는 교육받고 기능하고 복종하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말해야겠다. 민주주의는 전제적 지배자에게 면죄부가 될 뿐이다. 그들은 민주주의 덕분에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수탈을 감행할 것이다. 공포는 인간의 본성에 새겨진 근본적인 감정이다. 원죄와 도덕도 오직 공포를 통해서만이 설명될 수 있다. 즉 공포에서 지식이 태어난 것이다. 맹수에 대한 공포가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들을 육성시켰다. 인간은 맹수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했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길들이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처럼 공포는 우리의 생활을 끊임없이 지배했고 마침내 정신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미화되기 시작했다. 인간이 공포의 감정마저 길들여 버린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길들인 공포를 과학이라고 불렀다. 그대 옆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지나가는 저 가축의 무리를 보라. 그들은 어제가 무엇이고 오늘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루 종일 먹어대고 한가롭게 누워 소화가 되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배가 고파질 때까지 다시 뛴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간이라는 말뚝에 묶여 산다. 그래서 그들은 우울도 권태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그대는 이런 짐승 앞에서 그대가 인간임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대의 눈동자는 짐승의 행복을 부러워하고 있다. 어쩌면 그대는 권태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 말뚝의 삶이 부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대는 짐승들에게 묻는다. 왜 자네들의 행복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인가? 왜 내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가? 짐승들은 그대에게 대답한다. 말하고 싶은 것을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짐승들은 해야 할 말을 잊고 사는 것이다. 사색에 대하여 허락되지 않은 모든 것을 갈망하는 욕망이 나의 철학이다. 왜냐하면 허락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진리였기 때문이다. 개인은 무언가 전혀 새로운 존재이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무언가 절대적인 존재이다. 개개인은 전통적 용어도 역시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감정과 지식을 개인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개인이다. 해석자로서의 개인은 한결같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파르메니데스는 심연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헤라클레이토스를 만났다. 얼마나 불행한 만남인가. 존재와 비존재의 엄격한 분리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에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이율배반의 유희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와 비존재는 동일하며 동시에 동일하지 않다는 명제. 파르메니데스가 막 해명하고 해결했던 모든 것을 다시 불투명하게 만들어버린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가 파르메니데스를 격노하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이 물건 하나를 덤불 뒤에 숨겨놓은 다음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 찾아낸다면 사람들은 이를 칭찬하진 않을 것이다. 내가 포유동물을 정의하고 낙타 한 마리를 보고 난 뒤 봐라, 포유동물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매우 제한된 가치만이 있는 전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본 진리일 뿐이다. 그것은 진리 자체와는 상관없으며 세계를 인간과 같은 종류의 사물로 이해하려고 하는 기껏해야 동화의 감정을 쟁취하는 것일 뿐이다. 눈앞에 보이는 돌 속에는 하나의 형상이 잠자고 있다. 이제 나의 망치는 형상을 감금하고 있는 감옥을 격노하며 내리친다. 부서진 바위 조각들이 비처럼 흩어진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으랴. 나는 완성하고 싶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가벼운 것, 즉 초인의 미가 하나의 그림자처럼 나에게 다가왔던 것이다.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고뇌, 고독, 질병, 불운, 굴욕이 미치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이 자기 경멸과 스스로에 대한 불신, 피정복자의 비참함에 분노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을 결코 동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나타나기만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철학이란 스스로 얼음 구덩이와 높은 산을 찾아 헤매는 것을 말한다. 생존에 포함된 모든 의문을 탐구하는 것,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구속된 모든 영역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내가 이 철학을 통해 깨달은 진실은 무엇인가? 오류란 맹목이 아니라 비겁이었다는 점. 이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에 도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허락되지 않은 모든 것을 갈망하는 욕망이 나의 철학이다. 왜냐하면 허락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진리였기 때문이다. 철학자인 그는 자신의 사상에 의해 밖으로 내던져진 뒤 위에서 또는 아래에서 습격당하듯이 얻어맞는다. 그는 스스로 천둥을 잉태하고 있는 폭풍이다. 그를 둘러싸고 세계는 항상 무엇인가 포효하고 신음하고 균열하고 좋지 않은 낌새를 풍긴다. 그것이 그의 숙명처럼 낙인 찍힌다. 철학자, 그는 자신으로부터 도주하고 늘 자신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 하지만 그의 격렬한 호기심이 그를 재차 자기로 회귀하게 만든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항상 우울한 청년 시절을 떠올린다. 쇼펜하우어의 사고방식은 그와 동년배인 중년 남성의 사고체계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철학은 30대 중반을 연상시킨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난 위험한 지대. 언제 폭풍으로 변질될지 모르는 힘의 대립. 하지만 햇살이 비춰졌을 때 무지개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연령대가 플라톤의 철학에는 숨어 있다. 인간은 고독을 따르는 저 수많은 권태와 불만, 그리고 무료함의 대가로 자신의 내면과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15분을 손에 넣는다. 인생의 지루함에 어느 정도 대안을 구축한 인간은 자신의 불필요한 자아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대안을 찾으려 할 것이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샘물을, 그 힘찬 생명을 그는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나의 경우 독서란 잠시 숨을 고르는 것과 같다. 나를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또는 타인의 학문이나 영혼 속에 잠시 산책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서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독서를 나의 진지함 속에 길들이고 있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내 곁에는 단 한 권의 책도 찾아볼 수 없다. 누군가 나의 곁에 쓸데없이 나불거리거나 혹은 생각하지 못하게끔 미리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빨아들이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독서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자기 기만은 정신적 잉태의 첫 번째 본능이며 책략이다. 나는 타인의 사상이 물레 성벽을 타고 올라와 나만의 성체를 침범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 이것이 독서의 정체다. 힘든 지필의 시간이 끝나면 휴식이 찾아온다. 자, 오너라. 너희들 광기에 물든 책들이여 멀리 했던 나의 서적